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두 번째 신입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레스터의 핵심 선수였던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그는 과연 박스 안을 직접 타격하려는 공격수의 성향이 강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강할까요? 또한 팀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되는 선수일까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매디슨의 플레이에 더불어 각종 통계 사이트의 수치 분석을 추가해 이것들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디슨은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10골 9개의 도움으로 거의 20개에 준하는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그 전 시즌인 21-22 시즌 역시 12개의 득점과 8개의 어시스트로 20개의 공포를 달성했고요.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었다는 것은 그가 확실히 득점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즌 공격수인 포워드가 아닌 미드필더면서 매디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아스날의 웨데고르가 유일했고 그 전 시즌 역시도 케빈 데브라이너가 유일했습니다. 이처럼 매디슨은 두 시즌 연속 공격형 미드필더 득점 랭킹 2위를 할 정도로 확실히 득점에 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하려면 그만큼 슈팅도 많이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슈팅 횟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매디슨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총 85회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81회를 시도한 손흥민보다 4회 더 많은 횟수입니다. 매디슨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소화한 시간이 총 2485분, 손흥민은 2899분이니까 586분, 즉 6게임 반 정도 덜 뛰면서 오히려 슈팅은 4번 더 가져간 것이죠. 물론 손흥민의 슈팅 수가 적은 것에는 슈팅을 130회나 때리며 슈팅수 리그 전체 1위를 차지한 케인으로의 찬스 쏠림 현상과 콘테의 크로스 전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안아골절이나 탈장 문제 같은 개인적인 폼의 문제들까지도 섞여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 매디슨이 슈팅을 많이 때리는 선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 전 시즌인 21-22 시즌에 바디가 15골로 레스터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지만 슈팅 수는 54개였습니다. 그런데 더 적은 12골을 넣었던 매디슨은 오히려 더 많은 72개의 슈팅을 때렸을 정도니까요. 그럼 다시 중요해지는 부분은 슈팅을 많이 때리는 것은 분명 팩트인데 문제는 그 많은 슈팅이 효율적인 슈팅이었느냐 아니면 난사에 가까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 시즌 공미 득점 1위인 아스날의 웨데고르는 총 93번의 슈팅을 시도해 15골을 넣어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인 골 전환율이 16.1%로 가장 높았고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92개 슈팅 중 8개를 득점해 8.6%의 골 전환율을 보여줬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는 총 65개의 슈팅 중 7개를 성공해 10.7%의 성공률을 보여주었는데 매디슨은 85개의 슈팅 중 10골을 넣었기 때문에 성공률에서 11.7%를 보여주며 리그의 대표적인 득점 상위권 공미들 중 두 번째로 높은 득점 전환율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비록 득점은 아니었다라고 치더라도 그 슈팅이 유효 슈팅이었는지가 역시 중요한데요. 매디슨의 경기당 유효 슈팅 비율은 1.0으로 페르난데스와 웨데고르의 0.9, 케빈 데브라이너의 0.7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슈팅을 많이 때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난사라고 할 정도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때릴 만한 상황에서 때리는 경향이 더 강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사라면 지난 시즌 입중계 때 우리의 혈압을 오르게 했던 쿨셉스키가 떠오릅니다. 셉세비는 총 43번의 슈팅을 시도해 단 2골을 넣으며 골 전환율 4.6%를 기록해 정말 득점 능력 없는데 난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던 게 21-22 시즌 손흥민 선수가 살라와 공동 득점왕을 했을 당시 살라의 슈팅 수는 139회로 그중 23골을 넣은 건데 손흥민 선수는 고작 86번의 슈팅으로 23골을 넣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였습니다. 아무튼 다시 매디슨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슈팅을 많이 때리면 어떤 이유에서건 손흥민 선수의 슈팅 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매디슨은 어시스트도 능한 선수라 그 영향이 클지 적을지는 다가오는 시즌의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감독의 전술, 또 두 선수 간의 케미도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좀 더 예측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킥과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일 것입니다. 매디슨은 킥 능력이 좋은 선수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가 손흥민 대신 키커의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디슨은 지난 시즌 프리킥을 13번 시도해 그중 2골을 넣었기 때문이죠. 특히 직접 프리킥의 경우 성공률이 바닥인 해리 케인에게도 그 순위가 밀렸던 손흥민 선수가 매디슨을 제치고 기회를 받기란 거의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분명 손흥민 선수는 실력에 비해 기회부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번에는 메디슨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메디슨은 플레이메이커라기보다는 박스에 다가서며 직접 공격을 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는 아닙니다. 분명 메디슨은 21-22 시즌까지만 해도 플레이메이킹 역할보다는 직접적인 공격 성향이 좀 더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인 22-23 시즌에는 붕괴되는 레스터에서 공격 지역에서의 볼 운반, 빅찬스 창출 등 플레이메이킹 역할 능력이 눈에 띌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21-22 시즌 메디슨의 볼 운반 능력은 49점으로 나오지만 22-23 시즌에는 80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부분에서도 21-22 시즌 86점으로 매우 훌륭했지만 22-23 시즌에는 무려 94점으로 아스날의 외대고르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각종 통계 사이트에서도 메디슨의 강점 중 하나가 플레이메이킹으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플레이메이커로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선수입니다. 경기당 키패스는 2.3회로 준수한 편입니다. 외대고르가 경기당 키패스 2.1회로 비슷한 기록이고 부패는 3.3회, 덕배는 3.1회로 확실히 한 단계 더 높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드리블 능력이 많이 향상돼서 외대고르 83점, 부패 54점, 데브라이너 82점인 것에 비해 메디슨은 무려 92점을 획득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경기당 드리블 성공 0.9회, 외대고르는 1.3회, 케빈 데브라이너는 1.0회인데 메디슨은 1.5회로 가장 높았습니다. 화려한 드리블러도 미친 스피드의 소유자도 아니지만 순간적인 반응이 좋아서 공을 잘 빼앗기지 않고 드리블을 하는 유형의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파울 유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공을 빼앗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실패해서 파울을 범하고 맙니다. 메디슨의 파울 유도는 경기당 2.6회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1.1회, 외대고르의 0.7회, 데브라이너 0.9회에 2배가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메디슨은 플레이메이커로서 드리블과 키패스를 겸비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9개의 도움이라는 리그 7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수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에릭센보다 높은 기록입니다. 이번에는 메디슨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수비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공중볼 경합에 취약합니다. 또한 주로 하프라인 위쪽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공미라서 반대로 하프라인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빈도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관여하는 빌드업의 기여도가 떨어집니다. 메디슨은 빌드업 포인트에서 53점으로 데브라이너의 71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75점, 외대고르의 63점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후방에서 전방으로 빌드업이 원활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호이비에르 비수마 조합보다는 부상에서 복귀할 벤탄쿠르의 가세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의 패스와 어시스트에 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디슨이 22-23 시즌 동안 만들었던 총 69번의 기회 창출들입니다. 작은 원들은 패스가 도달한 지역이고 붉은색으로 채워진 원은 어시스트가 된 위치입니다. 보시면 좌우 코너킥으로도 기회 창출을 많이 했고 특히 중앙 낮은 지역에서는 측면으로의 기회 창출도 종종 했지만 대부분의 찬스 창출은 전진성을 가지며 중앙 지역으로 패스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패스 케미가 맞을 것인가가 정말 궁금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패스의 선호도가 공을 띄우기보다는 대부분 발밑으로 가는 패스가 많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좋아 보였습니다. 메디슨이 지난 시즌 기록했던 9개의 어시스트 중 공을 위로 띄어서 헤더골로 연결된 것은 시즌 첫 번째 어시스트였던 코너킥 상황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번의 어시스트는 모두 발밑이나 약간의 바운드성이어서 득점들이 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메디슨은 성향 자체가 크로스를 좋아하지 않고 크로스 능력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넓은 지역에서 올리는 크로스 능력치는 57점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나쁜 편에 속하네요. 그의 9개의 어시스트 중 크로스가 2번 있었는데요. 그것도 모두 띄우는 크로스가 아니라 다 발밑으로 가는 땅볼 크로스와 땅볼 컷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성향입니다. 진짜 지난 시즌 지긋지긋한 크로스 보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메디슨이 크로스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 띄우는 공의 빈도수가 확실히 낮으니까요. 참고로 메디슨의 경기당 크로스 횟수는 1.2회로 데브라이너의 2.0보다는 많이 적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0.9와 비슷했으며 외대고르의 0.5회보다는 많이 높았습니다. 패스를 발밑으로 준다는 점은 매우 마음에 드는데 그 낮은 패스가 과연 손흥민 선수를 향해 많이 갈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의 9개 어시스트를 모두 분석해 봤는데요. 메디슨은 자신의 모든 어시스트 중 절반이 넘는 5개를 한 선수에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최전방에서 뛰는 바디나 이에나초가 아닌
등번호 7번에 왼쪽 윙포워드를 뛰었던 하비 반스였습니다. 하비 반스의 지난 시즌 히트맵을 보면 확실히 왼쪽 윙포워드 힘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좌측 윙포워드로 전진성을 가지고 있는 하비 반스에게 메디슨은 가장 많은 어시스트인 5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플레이 성향이 빠르며 중앙으로 전진하는 왼쪽 윙포워드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손흥민 선수하고의 호흡이 좋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노리며 침투하는 반스에게 많은 패스를 넣어주었고요. 라인을 깨려는 바디에게도 침투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주었습니다. 왼쪽 윙포워드와 가장 많은 5개의 공격 포인트 합작, 라인을 깨려는 선수에게 빠른 스루 패스 시도 등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 긍정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에 관한 내용을 최종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쁠 수 있는 점, 메디슨이 슈팅을 많이 때려 손흥민의 슈팅 수가 줄어들 수 있다.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담당해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 좋을 수 있는 점, 크로스를 선호하지 않는다. 패스의 대부분이 창의성과 전진성을 가지며 발밑으로 향한다. 왼쪽 윙포워드와 궁합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반스에게 어시스트하는 이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만약 해리 케인, 히샬리송, 쿠루셉스키였다면 절대 패스 안 해주고 자기들이 때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좌측에 반스에게 내어주며 어시스트를 달성했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메디슨의 영입은 토트넘에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들은 강등이 되어버린 레스터를 이야기하며 메디슨의 능력을 낮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강등이 될 정도로 무너진 팀에서 이 정도 스탯을 쌓았기 때문에 더 대단해 보이더군요. 역시 해석의 차이겠죠? 평소 레스터의 경기를 볼 때 딱히 의식하지 않아도 플레이가 눈에 띌 정도로 좋은 선수였고 에릭센이 나간 이후 은둔벨레, 로세소 등 공미에서 계속 실패가 있었던 토트넘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리그에서 이미 검증도 마쳤고요. 물론 에릭센 이후 영입한 좋은 공미라고 해서 그가 에릭센 같은 부류의 미드필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모든 선수들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딱 누구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토트넘 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스퍼스의 선수랑 비교하자면 에릭센과 알리의 사이 그 어디쯤에 위치한 선수라고 보이네요. 패싱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나쁘지 않은 득점 능력과 어시스트 능력을 갖춘 공격형 미들. 이처럼 메디슨에게는 분명 명과 암이 존재하지만 밝은 면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선수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수백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선수를 데려오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는 프리미어리그의 각 구단의 보드진, 코치진, 분석팀에서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선수를 데려와도 그 선수들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팀이라도 영입에 있어서는 실패와 성공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에서 계속 뛰는 선수조차도 매 시즌 그 실력이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니 팀을 옮긴 선수를 예측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응당 제 분석과 전망 또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냥 감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슨의 경기를 다시 보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또한 참고해서 분석했고 그래서 영상 업로드가 항상 느리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